사건이 일어나기 3일 전인 1751년 음력 6월 15일 기찰군관 우두머리 도기찰 김한평과 그를 보좌하던 사우 김동학은 관아의 명을 받아 도적 혐의자 명을석을 체포할 목적으로 고현면으로 향합니다. 그곳 기찰 담당자 김태건을 만나 체포 작전을 펼쳤으나 결국 허탕치고 맙니다. 관령까지 받아 출동한 김한평 입장에서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태건을 데리고 도둑 김해창을 잡기 위해 북리면으로 향했습니다. 북리면 기찰 담당자인 구은학을 만나 다행히 김해창을 체포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그만 그가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또다시 빈손이 되어버린 김한평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한평은 혼자 이 모든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웠는지 김태건, 구은학에게 같이 현청으로 가 연유를 설명하자고 했습니다. 김태건, 구은학은 책임의 소재를 자신들에게 전가할까 봐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상관의 명령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죠. 여러모로 아주 불편한 동행 중이었는데 도적대를 만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인명을 중시하던 조선 조정은 살인 사건을 수령이 직접 조사하게 강제했고 조선 후기에는 관할 지방관이 직접 가서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조선의 살인사건 조사 매뉴얼은 매우 엄격하고 치밀했으며 신속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각 절차대로 규정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고려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양의 수사는 어땠을까요? 흔히 서양의 로마법이라 하면 고대 로마 시대부터 형법 체계가 완성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로마 유학 시절 또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 시절 서양의 법을 마주하며 놀라웠던 점은 로마법 가운데 민법만 고도로 발전하고 다른 법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진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규정 없이 주로 공공의 평화에 아주 유해하다고 여겨진 범죄만이 형벌을 받았고 대부분은 재판관이 화해를 제안하거나 강요하고 법정률에 따른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또한 중세 전반기와 후반기에는 봉건 영주들과 지방 영주들, 왕의 사법 기구들조차도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구별하지 않고 재판의 결과는 심만이 알 수 있다며 피고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시련을 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 유무를 판단하는 신명재판에 의존하여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그가 신경을 곤두세워 찾으려 한 것은 도적대 10여 명 정도가 몸을 숨길 수 있을 정도의 장소였다. 그러나 김한평이 죽은 곳을 중심으로 그 주변은 비교적 넓은 장소였다. 기찰군관들이 삽시간에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은신해 있다가 습격할 만한 공간은 눈에 띄지 않았다. 예, 안음현관은 매 눈으로 현장을 살핍니다. 살아남은 김태건과 구은학의 진술에서 나온 10여 명의 도적대가 몸을 숨길 곳도 없는 이곳에서 심지어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대낮에 도적 잡는 기찰 군관을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들의 보고 자체가 의심이 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신문입니다.
안음 현관은 이미 상관의 죽음을 방조한 죄가 이 둘에게 있다고 판단해서 김태건과 구은학을 먼저 신문하기로 합니다. 심전의 의심이 이 둘을 용의선상에 올리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원래 자백을 받아내는 일은 형을 집행할 수 있는 당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스스로 죄를 시인해야 그에 합당한 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자백은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얻어내야 할 최종 목표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자백을 받아내려는 노력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되었고, 이는 결국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실 조선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동서양에서 수사의 최종 목표는 컨페시오, 자백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증거를 구하기가 힘들어 모든 것이 자백에 의한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김태건과 구은학은 순순히 자백을 했을까요? 나 같으면 안 했을 겁니다. 왜? 이 사건은 살인사건입니다. 살인사건의 특성상 범인으로 확정되면 그에 합당한 형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한 사형이었습니다. 범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를 시인한다는 것 자체가 곧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니 쉽게 자백할 리가 없겠죠.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고문입니다. 고문은 하되 죽지는 않게. 이것이 고문의 원칙입니다. 아름답죠? 조선시대에는 원칙적으로 경국대전이나 대명률 등의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고문 방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고문을 가하는 형구인 신장의 규격, 사용 방법, 횟수, 주기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과도한 고문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 했던 겁니다. 경국대전은 타격 부위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하단으로 무릎 아래는 치되 정강이에는 이르지 못한다라고 규정했다. 종아리 부분만 때리더라도 한 번 신문할 때 30대 이상 칠 수 없었고, 신장을 사용해서 진행하는 신문은 하루 1회로 제한했다. 하루에 한 번. 그리고 그 한 번도 3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 이렇게 신장을 사용하여 신문하고 나면 그 다음 신장을 사용하는 신문은 3일 뒤에 가능하도록 했다. 잘 지켜졌을까요? 하지만 이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았을 겁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주리를 비롯한 잔혹한 고문 방법들이 함께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태건과 구은학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 한마디가 자기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살인 용의자를 향해 휘두르던 신장이 자기 종아리에 와닿는 순간 자신들의 생은 이제 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제 이 둘은 더 이상 운명 공동체가 아니었고 자신만이라도 살 길을 도모해야 했습니다. 신문을 통해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진술은 아주 충격적이었는데요. 먼저 김태건의 진술입니다. 자신은 소변을 보기 위해 일행들로부터 뒤로 약 10보쯤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 김동학이 갑자기 손에 돌덩이를 들고 구은학을 때리려 했고, 김한평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3명이 엉켜 싸우다 갑자기 김한평이 땅에 엎어져 죽어버렸다. 상황이 다급해진 구은학은 김태건에게 도기찰이 죽어버렸으니
도적에 의해 살해된 것처럼 하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은학의 진술입니다. 김동학이 갑자기 미친 증세를 보이더니 김한평과 서로 말다툼을 시작했다. 김태권이 나서서 이를 말리게 되자 구은학은 일단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에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마땅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돌아가 보니 김한평은 목에 칼이 찔려 죽어가고 있었고 김동학은 참나무 몽둥이로 난타당해 치명적인 상태가 된 것을 보았다. 칼에 맞은 김한평이 김동학을 몽둥이로 난타할 수는 없으니 이건 김태건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했습니다. 재수의 딜레마. 공모 내용에 대해 의심을 받기 시작하자 공모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김태건은 진범으로 구은학을 지목하고 구은학은 김태건을 지목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재수의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첫 번째 신문을 통해 이 사건은 도적대에 의한 것이 아닌 김태건, 구은학에 의한 것으로 좁혀져 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신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범인을 확정하고 자백을 받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 신문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자 김태건과 구은학은 각각 자기 관여도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거의 자백에 가까운 진술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태건의 진술입니다. 저는 구은학과 더불어 도기차를 해칠 것을 모의했지만 도기찰의 목 부분에 난 칼자국은 진실로 구은학의 소행입니다. 제가 흉악한 행위를 목도하였으니 어찌 감히 밝은 해 아래에서 사실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사후에 대한 타살건도 자기가 한 것인데 그것을 구은학이 스스로 밝힐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조사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구은학의 진술도 한번 들어볼까요? 김태건은 사후 김동학이 가지고 있던 돈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김동학이 가지고 있던 돈을 빼앗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도기찰 김한평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현면 기찰 김태건이 손에 칼을 쥐고서 김한평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이후 김태건이 사후 김동학을 죽이는 상황도 제가 목격했습니다. 조사에서 처리할 줄로 아뢰옵니다. 아는 현감은 김태건과 구은학이 김한평과 김동학을 살해했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복검은 살인사건을 대하는 조선의 철학이 잘 드러나 있는 절차다. 검시를 최소 2번 이상 진행함으로써 사인을 교차 확인하려 한 제도다. 이를 통해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한 차례의 검시만으로는 놓칠 수 있는 단서들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복검은 세종 때부터 왕명으로 시행한 절차로 이후 조선시대 살인사건 조사의 원칙이 되었다. 복검의 조건은 초검관과 대등한급의 새로운 검시관이 진행하게 했으며 초검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참건인들을 구성했습니다. 또 기초적인 내용 외에는 검시 관련 어떤 정보도 전달받지 않고서 그야말로 초검처럼 검시에 임해했습니다. 결론에 차이가 있거나 검시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복검 과정이 2~3차례 더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살인사건 조사 과정에서 억울한 죽음을 만들지 않기 위한 조치, 3번의 심리, 동추, 고복, 삼복이 남아 있습니다. 7번째 단계인 동추란 중형, 특히
곤장으로 때리는 장형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리 2명이 함께 신문하도록 규정된 제도를 말합니다. 9년 단위 지방간 혼자 신문한 결과 보고서만으로는 그 결과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단계를 두었습니다. 김태건과 구은학은 고문으로 고통스럽게 죽느니 그냥 차라리 사형장에서 단숨에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일이 발생되었는데요. 죄인 구은학이 병으로 인해 죽었습니다라는 안음 현관의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태건의 사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을 두고 과연 김태건과 구은학은 진범이었을까라며 의문을 던집니다. 안음 현감이 결과를 미리 정해두고 수사를 짜맞추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과학기술을 통한 검증수단이 현대에 비해 미약했던 조선시대는 신체적 고통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자백만을 목표로 하면 고통으로 인한 거짓 자백의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 어쩌면 안음 현감이 가혹한 고문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자백을 받아냈고 그로 인해 그들을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양에서도 혹독한 고문으로 거짓 자백의 희생양을 만든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마녀사냥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마녀사냥꾼들은 200년 동안 6만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마녀들을 죽였습니다. 제명은 주로 아기를 잡아먹었다거나 배를 난파시켰다거나 악마의 연인을 개나 고양이로 변신시켰다 등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1716년 영국에서 마지막으로 마녀를 교수형해 1749년은 유럽 전역에서 최후로 마녀를 화형에 처한 해가 됩니다. 분명한 것은 마녀 사냥이 사라지게 된 데에는 이성의 소리가 또렷해지고 마녀가 있다는 그런 주장은 도덕적으로 더 이상 옳지 않다는 인간 정신에 의해서입니다.